네, 오늘도 무비 리뷰 시간인데 오늘 작품은 아포칼립토, 멜 깁슨 제작 감독 2006년 작품, 2006년 작품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간히 그 전에 그 리뷰를 다소 좀 길게 하던 당시에는 좀 많이 했었는데, 미국 생활이라든지 현재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나, 조금 그런 얘기를 줄인다, 리뷰 시간을 길이를 좀 줄인다, 그런 취지에서 그런 걸 많이 안 했다가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게 미국이 좋은 점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잘 안 따져요,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이 나이를 전혀 안 따진다라고 말할 수 있고, 말할 수도 있고, 한국 사람들이 너무 따지는 거죠. 나이를 너무 따지는 게 좀 있잖아요. 유교주의적인 그런 거겠지만, 이렇게 2, 3개월 나이 차를 두고 형 동생 한다든지 언니 동생 한다든지 그런 거, 그런 건 좀 이렇게 극단적인 케이스인 것 같고, 한국 문화에 또 미국은 또 너무나 좀 안 따지는 게 있어요. 너무나. 왜냐면은 물론 어려도 얼마든지 성숙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어떤 인격적으로 이렇게 성숙이 되면은 성숙할 수도 있는 거고, 60, 70 먹어도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미성숙한 상태로 남을 수도 있는 거고요, 사람이. 그거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되겠죠. 여러 가지 지식도 늘어나고 현명함도 늘어나고, 그리고 인생에 대한 어떤 안목이라니 그런 건 그건 늘어나는데, 꼭 그것이 항상 나이가 2, 3년 더 살았다, 예를 들어서 23살짜리가 있고 25살짜리가 있다, 50살 여자가 있다, 52살 여자가 있다. 그게 2년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다 상관관계 있는 게 아니라, 양의 상관관계가 꼭 그렇게 있다고 보진 않거든요. 물론 전체적인 상관관계는 있겠지만은, 그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경우에는 한국이 좀 이렇게 과민한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유교 이런 거겠죠. 그래도 이제 일단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확실히 그런 건 있으니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성숙하다든지 이런 거는 그건 있으니까, 그런 것에서 봤을 경우에는 하나의 시니어리티라고 하는 걸 어떤 사회적이라기보다는 법적 차원에서의 시니어리티라고 하는 거를 많이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는 적용을 시켜요. 그런데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시니어리티 이런 거는 나이가 많이 든 사람에게도 적용이 잘 안 되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주 어린 애는 또 모를까 한 대학생 정도 되면은 70 먹어도 예를 들어서 그냥 퍼스트 네임으로 부른다든지, 이렇게 조심함 이런 거,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나이 정도 되는구나, 좀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좀 옛날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확실히 미국에서도 흑백 영화 50년대 40년대 그저께인가 이제 미스터 스미스 고스 투 워싱턴 이런 걸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30년대 미국 30년대에는 그런 나이에 따른,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자기 아버지 또래다 그러면은 다소 이렇게 이렇게 붙인다든지, 이렇게 나는 젊고 이렇게 좀 있으니까 좀 존중한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미국은 그게 거의 없어졌어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30년대 40년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화 예를 들었지만은, 지금 현재 2011년 미국은 제가 그렇게 영화 예를 들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정말로 없고, 그래서 그렇게 나이 든 사람에게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20살짜리가 저 정도 되는 나이 사람을 대한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한 15년, 2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일단 성인이 된 이후에는
근데 그게 저는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전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람이 젊게 보이고 그 충분히 그 젊은 사람들이랑 어울릴 만한 어울리지 못할 만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늙어 보인다. 사람이 할아버지 같아.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할아버지랑 뭐 이렇게 젊은 애들 그런 거라든지 뭐 이렇게 몸이 못 따라간다든지 해서 늙어서 그 사람이 못 따라가 젊은 사람들 하는 것에 따라가지 못한다든지 맞춰주지 못하는 너무나 그 좀 권위적 어떤 생각까지 맞춰주지 못한다는 그런 정말로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런 요소들이 없을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왕따 시킨다거나 젊은 애들이 나이 든 사람을 왕따를 시킨다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없고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랑 같이 어울려요. 에이지즘이 많이 없어요. 미국은. 한국은 예를 들어서 뭐 젊은 사람들 가는데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갔다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뻘쭘하고 뭐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또 뭐 젊은 사람들은 또 뭐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다 뭐 하더라도 뭐 억지로 하는 거겠지만 뭐 괜히 또 이렇게 뭐 그렇게 해야 되고 어려 해야 되고 나이 같은 사람을.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불편한 거 그런 게 있으면 약간 뭐 이렇게 잘 흐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인간관계가 꼭 그렇지도 않거든. 그런 게 없어도 흘러요. 이렇게 잘 존중하고 그렇게 하는 뭐 기본적인 인간적인 예의만 갖춘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나이에 따른 대하는 방식의 차이 뭐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아도 난 된다고 보거든.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미국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 20 몇 살짜리로부터 뭐 이렇게 50, 60세까지 문제만 없다면 어울리는데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보면은 좀 그렇죠. 젊은 애들이 많죠. 뭐 이렇게 좀 사교하는데 이런 데를 가다 보면은 뭐 바라든지 클럽 이런 데 가다 보면 이제 젊은 애들이 많은데 이제 문제는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요. 20 몇 살짜리랑 아무래도 저는 훨씬 많으니까 나이가 아무래도 좀 그런 건 저에게 보일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게 아니라 어떤 처음과 끝이 있기 때문에 좀 인생을 보는 시각이라든지 앞으로 인생을 계획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좀 틀릴 거 아닙니까? 20대 초반이 인생을 계획하는 방법이랑 예를 들어서 60대 초반이 앞으로 인생을 계획하는 이게 같겠어요? 뭐 60세 이상이면은 물론 다소 좀 정리하는 쪽으로 가겠죠. 이거 20대 초반이면은 뭐 계획 같은 거 새로운 걸 계획하는 쪽으로 가겠고. 근데 그런 걸 또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워낙 또 서양 사람 눈으로는 뭐 한국 사람이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워낙 젊어 보이기 때문에 근데 같은 또래로 보더라고요. 또래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신사로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뭐 나이가 많다고 뭐 이렇게 나를 이렇게 뭐 형처럼 막 아저씨처럼 받들다 뭐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젠틀맨으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가끔가다 너무 사람들이 젊게 보기 때문에 좀 희덕거리는 관계 이런 쪽으로 이런 게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아무래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아무래도 나이를 말하는 방법이더라. 나이를 얘기를 하면은 뭐 그런 주제라든지 그런 뭐 어리석은 그런 뭐 간간히 좀 이렇게 프로보케이션 같은 것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시험하는 거죠. 같은 또래고 동양 사람 다른 데서 왔고 그러면은 좀 보고 싶잖아요. 어떤 반응 같은 거를 좀 장난쳐서 이렇게 반응 같은 건데 그런 나이는 아니니까 이제 가끔가다 이제 또 자주 뭐 요즘은 좀 나이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사람한테 좀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 뭐 좀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좀 그런 게 효과적일 수도 있고 미국 사회에서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나이 차이에 따라서 나한테 형이라 불러 그렇게 해. 결국 그런 것이 자기의 어떤 존중감, 자아 존중감 이런 걸 고양위해서 효과적이거든요, 사실. 형 이렇게 불러주면은 기분 좋거든요, 사실. 뭐 이렇게 물어보고 모르는 거 상의하러 오고 이렇게 하면은. 근데 결국은 그런 게 이렇게 좋을 것 같지만은 또 이게 안 좋은 점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녹음을 듣는 사람은 과연
어느 쪽이 좋은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아포칼립터 이거는 좀 오늘은 10분이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벌써 제가 10분을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은 이 아포칼립터 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멜 깁슨이 이제 저에게 중요한 배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멜 깁슨은 제가 1980년대 초반부터 좋아했어요. 81년인가 82년 정도부터 좋아했던 배우고, 그거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그 사람을 제가 그린 연필로 그린 그림이 아직도 남아 있고, 그 밑에 멜 깁슨으로 써 있고 날짜가 적혀 있어요. 1982년인가 83년인 것 같아요. 멜 깁슨을 처음으로 알게 된 거는 매드맥스인데, 이게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 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시간을 한 30년 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제가 그 압구정도에 살았었어요. 압구정도에 지금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죠. 그 갤러리아 백화점이 그 전에는 이제 한양 아파트, 그 한양 유통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한양 아파트 이제 주인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한양 유통 에서 이제 한양 쇼핑센터라고 만든, 갤러리아 지금은 쇼핑인데 이제 갤러리아 백화점인데 한양 쇼핑센터라고 이제 80년대 초반에 만들었어요. 근데 집이 바로 옆이다 보니까 이제 자주 갔었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80년대 초반, 70년대 후반 이 정도에 만드는 꽤 오래 건물 자체가 안 바뀌었어요. 그 건물이 조금 잘 지었는지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명품관만 해도 제가 1985년에 제가 명품관을 자주 갔었던 게 기억나요. 왜냐하면 명품관 책방에 가면 스크린이라도 로드쇼 이런 거를 이렇게 비치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사지는 못하고 서서 보느라고 이제 85년에 자주 갔었던 기억이, 왜 85년에 제가 그거 기억이 나느냐라고 하면, 이제 85년에 이제 그때는 이제 이미 삼성동 쪽으로 이사를 간 후였지만은 압구정 현대아파트 그 안에 있는 그 이비인후과를 제가 다녔었거든요. 여름방학 동안 계속. 이제 거기를 이제 차로 간 게 아니라 이제 운동하느라고 이제 걸어서 갔었어요. 꽤 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운동을 하겠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워낙 그때가 중학교 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까지 이제 명품관 지날 때마다 이제 갈 때 올 때 이렇게 들어가갖고 이제 책 본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꽤 오래된 명품관 자체도 꽤 오래된 건물이다라고 하는 거.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갤러리아 명품관이지만 그때는 이렇게 별관 했다가 어쩌다 했다가 여러 가지. 근데 그 건물 자체는 계속 남아 있어요. 쇼핑센터, 백화점으로서. 이제 그 한양 쇼핑에 한 80년대 초반 정도로 아는데, 자주 문방구도 가고 그 안에 문방구도 있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전자제품인가 이렇게 엘리베이터 옆에 이제 기획 상품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다음에 좀 지금 보면은 좀 웃긴데, 워낙 요즘은 이렇게 큰 TV도 잘 나오고 평면 TV 이렇게 벽에 거는 TV 이런 것도 많이 나와서 그런데 그 당시에도 큰 TV는 있었어요. 근데 큰 TV 아무래도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큰 TV는 이제 많은 사람이 살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기획 상품이라는 게 뭐냐면은, 왜냐면 TV 앞에 큰 돋보기죠. 왜냐면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TV 화면에 들어가야 되니까 큰 돋보기를 놓고 작은 TV 몇 인치 하는 그거를 크게 만드는 그런 돋보기 비슷한 이렇게 판 있죠. 그런 거를 기획 상품을 해가지고 선전을 해서, 그런데 그거를 선전을 하려면 TV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TV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80년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6시부터,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24시간 아침부터 이제 방송하는 걸로. 근데 한국은 그때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침 방송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6시부터 했었던 거는 기억하고, 그 다음에 아침 방송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점심은 비고 다시 6시인가 5시부터 시작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백화점은 쇼핑센터는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7시 정도까지. 그러면은 이제 TV를 틀어야지 그 돋보기의 효과를 이렇게 선전을 하는데, TV가 그때는 방송이 안 되니까 또 미국 방송 틀어놓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제 비디오를 틀어줬었던 것 같아요. TV를 틀어놓는 대신에 TV 방영을 안 하기 때문에, 낮에 특히. 근데 비디오를 틀었었던 그 영화가 2개가 있었어요. 하나가 오르카라고 하는 영화인데, 오르카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리처드 하리스가 나오고, 이제 조스가 그때 1975년에 히트를 하다 보니까 상어 대신에 범고래죠, 범고래. 범고래를 이제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만든, 거의 비슷한 거죠. 비슷한 조스. 이렇게 인간이랑 싸우고 이런 거.
그런 거를 하나야 이렇게 틀어줬었고, 또 하나가 매드맥스 1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드맥스 1인지를 모르고 저는 이렇게 그 조스 뭐 이런 영화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때 뭐 괴물 나오고 뭐 괴수 나오고 이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또 영화를 제가 워낙 좋아했어요. 그때는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주 거기 그 가서 그 오르카 그걸 좀 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그 판매를 하는 그 여직원 이런 사람을 참 웃기게 봤었어요. 조그만 뭐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애가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뭐 이렇게 서서 보고 있고, 그거를 옆에서. 근데 이제 항상 갈 때마다 오르카를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들었었기 때문에 오르카에 걸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이상한 영화를 자꾸 오르카를 보러 갔는데, 오늘은 오르카 놓쳤네. 그 영화구나. 그게 보니까 그게 검은 옷을 입은 어떤 그 경찰 비슷한 이런 사람들이 막 추적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좀 충격적인 장면은 나거든요. 이렇게 불에 이렇게 구스라고 하는 그 매드맥스의 그 친구가 이 불에 타서 이렇게 딱 그 병실에 딱 들어가는데 그 하얀 그 이불 그 담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딱 불에 완전 시커멓게 그을린 팔이 떨어진 장면인데, 그냥 그 장면을 보고 막 잠을 못 잤어요. 며칠간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임플래시브 하진 않았어요, 그 영화에 대해서. 근데 무슨 영화인지도 모르고 뭐에 대한 영화인지도 모르고, 어쨌든 간에 막 추적하고 폭주적 나오고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좀 무섭다 영화, 좀 특이하다. 뭐 그게 이제 첫 그 경험이었는데, 그게 거의 뭐 80년대 초 정도 되니까 그게 이제 멜 깁슨을 처음 본 거고, 이제 멜 깁슨을 진짜로 좋아하게 된 건 뭐냐면은 이제 1983년 정도인가 2년 정도에 이제 로드 워리어 매드맥스 2를 우연히 친구 비디오를 가지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윤수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이윤수. 걔가 그 잠실 그 진주 아파트인가 장미 아파트 살았었어요. 지금도 그게 있어요. 아직 안 헐리고, 진주 아파트 장미 아파트. 거기에 이제 원래 걔가 이제 그 성수동 쪽에 살았었는데, 그 당시 이제 잠실이라든지 이제 압구정이 아니라 강남 쪽에 아파트가 막 이렇게 새로운 아파트가 이제 생겨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잖아요. 이렇게 그 공간도 좋고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해서 많이 그 강남 쪽으로 와가지고 이사를 해가지고. 근데 걔도 이제 장미 아파트 쪽에 이사를 해가지고 이제 뭐 거기 자주 놀러 갔었는데, 비디오가 있길래 이제 비디오를 많이 빌려봤거든요. 이제 비디오 보려는 게 이제 윤수라는 친구가 뭐 영화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갈 때마다 뭐 딴 가지고 비디오 빌려보자 비디오. 왜냐면 우리 집에 비디오가 그때 없어졌기 때문에 막 꼬셔가지고, 그래 뭐 좋아하면은 가자 해가지고. 근데 이제 비디오를 이렇게, 비디오가 그때는 이제 그 비품이죠. 비품 다 이렇게 복사를 해갖고, 이제 그 정품이 없었으니까 이제 그때 뭐 비품 가게에 딱 가가지고 이렇게 리스트를 봐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하나를 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뭐 달라. 그 영화를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거 달라. 재밌냐? 오케이. 그러니까 딱 틀어가지고 이제 그게 로드 워리어인데, 오프닝 시퀀스가 나와요. 오프닝 그 아다지 그 모놀로그가 나와요. 이렇게 로드 워리어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뭐 말하자면은 뭐 2시간 3시간 계속 하기 때문에 뭐 다 이렇게 생략을 하고, 모놀로그가 이렇게 계속 나와요. 이렇게 뭐. 근데 모놀로그 보니까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한 몇 년 전, 2, 3년 전 정도 그 한양 쇼핑센터에서 봤었던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모놀로그에 매드맥스 1 장면이 잠깐 나와요. 야, 이 영화에 이게 속편이구나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오프닝 액션이 나오는데, 오프닝 액션 딱 보자마자 난 야, 이런 영화도 있구나 진짜. 그 당시에는. 지금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뭐 그런 거에 좀 이렇게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야, 대단하다. 이 액션은 이 속도감이라든지 이 빠름이라든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나왔을 때는 그냥 충격지. 지금 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나왔을 경우에는 지금 좋은 한국 단어는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굉장히 카이네틱. 뭐 이렇게 군더더기가 없어요. 액션에 군더더기 없이 다 자르고 드라마틱한 면을 액션만 보여주는 거. 정말로 차랑 길이랑 충돌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카이네틱 본 액션이라고 해야 되나, 뼈다귀식 액션이라고 해야 되나, 영화 굉장히 빠른 템포에다가. 그리고 끝까지 보니까 마지막 액션 뭐 해서 너무 재밌어서, 그 이후로부터 윤수 집에 계속 가서
짧게 그 한 일주일 정도 빌릴 수 있었는데 계속 봤어요. 계속 와서 너무너무 재밌어서 그때부터 이제 멜 깁슨 팬이 돼버린 거예요. 멜 깁슨 팬이. 그냥 길게 얘기를 하다 보면 한이 없는데 이제 그래서 뭐 매드맥스 2 너무 좋아해서 뭐 그 매드맥스 2가 이제 The Road Warrior 그것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다라고 했었던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돼요. 대학생 때서도 자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뭐 지금이야 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좀 액션 영화에 대한 흥미가 많이 떨어졌지만은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그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로 계속 남았었어요. 로드 워리어. 대학생 때마저도 그랬어요. 대학생 때 뭐 이렇게 뭐 사람들에게 막 추천하고 그랬으니까 The Road Warrior에 대해서 그 매드맥스 3 썬더돔 이거는 스카라 극장에서 제가 봤는데 그 내 동생이랑 우리 아버지랑 가서 봤는데 별로 재미없었어요. 좀 굉장히 실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셀 웨폰 1 나오기 전까지 그 멜 깁슨이 좀 그 좋은 작품에 이렇게 그걸 마주치지 못했어요. 그때 멜 깁슨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매드맥스 2 이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인상 깊은 영화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영화를 그때 얼마나 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리셀 웨폰 1하고 2 나오고 그때부터 다시 이제 리셀 웨폰 2죠. 1은 뭐 그저 뭐 그런 데를 히트를 했지만 2가 워낙 히트를 했기 때문에 89년에 나오면서 그거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본 것 같은데 극장에서 봤어요. 그 신사동 쪽에 있는 극장에서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떠서 이제 그 다음에 브레이브하트 브레이브하트도 너무너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였고 제가 그래서 이제 뭐 감독까지 되고 뭐 감독상 전 브레이브하트 나왔을 때 나는 감독상 그 작품상 받을 것이다 나는 거의 1년 전부 그러니까 6개월 7개월 아카데미상 전부터 제가 그걸 공언하고 다녔어요. 공언하고 받을 것이다 이 영화밖에 없다 해가지고 받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요즘 많이 추락을 했죠. 여러가지 문제 뭐 이렇게 알코올 문제라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내 이혼이라든지 뭐 그리고 요즘은 또 여러가지 뭐 이렇게 안 좋은 뭐 인종 뭐 술에 취해서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뭐 여러가지 인종차별적인 뭐 성차별적인 뭐 그런 에피소드 뭐 그런 게 자꾸 나오다 보니까 뭐 저 신뢰를 잃었다 헐리우드에서 그래서 책이 정말 가능할 것인가 뭐 그런 뭐 그리고 지금 뭐 개인 생활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 새로 만난 아내하고도 뭐 트러블이 일어나서 뭐 다시 이혼하고 뭐 글쎄요 뭐 어느 정도 회복될지 모르겠지만은 워낙 제가 오랫동안 좋아하던 배우기 때문에 뭐 좀 관심은 가는데 그 멜 깁슨이 이제 그 아포칼립토라는 영화를 감독을 했습니다. 그 멜 깁슨이 감독한 영화 그 Man Without Face 그리고 Braveheart 그리고 Passion of Christ 그리고 아포칼립토 이렇게 다 봤는데 제가 Man Without Face는 그저 그랬어요. 그리고 브레이브하트는 너무너무 감동을 했기 때문에 거의 20번 정도까지 봤고 극장에서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극장에서 무려 10번 가까이 본 것 같아요. 계속 가서 그 감동을 경험을 하려고. 첫 번째는 뭐 이렇게 그때 조금 사귄 건 아니었지만 뭐 이렇게 친했었던 여자애랑 뭐 같이 가서 봤었고요. 그 이후에도 뭐 이렇게 그 다음은 이제 혼자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딴 사람 끌고 가서 같이 보기도 하고 뭐 조금 이렇게 저는 한 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빠지는 뭐 그런 거라서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그 기획적으로는 괜찮았다. 기획적으로는 그런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잔인하다 뭐 이렇게 그 고어 써가지고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적으로 뭔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상 있었고 그 당시에 살았었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저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채찍질 맞고 이렇게 손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피도 나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묘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게 더 높은 차원의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로 그게 잔인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걸 다시 재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기획 차원에서는 저는 칭찬을 하고 싶어요. 칭찬을 하고 싶지만은 하나의 그 기승전결이 있는 극 영화라서 만들기에는 다소 이게 보통 기독교에 굉장히 깊이
있는 사람 아니고서는 그렇게 즐길 만한 영화는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재미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야. 영화에 대해서 좀 흥미진진하게 보긴 했을 때 그렇게 재미는 없었다라고. 그 아포칼립토는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그 감독을 해서 이제 그 개봉 당시에는 굉장히 흥미가 왔어요. 왜냐면은 이게 또 기획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메소아메리카의 그 문명이라는 그때 사람이 살았었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유럽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중국의 이제 고대 옛날 극영화라고 하는 거는 많은데 굉장히 그 훌륭한 문명을 이렇게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배경으로 해서 영화가 잘 만들어지지 못했었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유럽 사람들 건너가기 전에 이제 마야라든지 아즈텍이라든지 그 잉카 문명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극영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멜 깁슨이 그 선택을 해서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이고, 또 여기에서 그 뭐 이렇게 서양 사람들을 메이크업을 시켜서, 그리고 또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 미국 영화들은 독일군들이 영어를 하고 뭐 그럴 정도니까 그 영어로 또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했었다라면 또 이렇게 코미디가 될 수 있었는데, 그걸 또 들었거든요. 이거를 정말 마야 시대의 그 마야 말로 해가지고 이제 잉글리시 서브타이틀로 해가지고 만들었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유러피안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온 후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식민지화라든지 뭐 이렇게 싸운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오기 전에 뭐가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도에서 그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았고, 듣기부터 들은 그 당시부터 굉장히 그 인상 깊었고요. 아, 굉장히 좋은 영화를, 이렇게 흥미로운 영화를 다시 이 사람이 멜 깁슨이 만드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주된 내용에 관해서는 액션 영화다. 그것도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드라이브감 있는 이렇게 박력 있는 액션 영화다. 그러나 너무 이렇게 잔인한 뭐 그런 요소가 있다. 뭐 거기까지 이제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이 영화가 개봉 당시에 그런 걸 다 체크를 했었어요. 영화도 좋아하고 멜 깁슨도 워낙 좋아했기, 지금까지도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체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보지는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영화가 있더라고요. DVD로 그 라스 크루세스 도서관에 있길래 이제 빌려서 봤습니다. 느낌은 뭐 줄거리 뭐 이런 거는 뭐 다 보면 되는 거고요. 다른 소스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획적으로는 또 좋아요. 기획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이거나 기획적으로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영화예요. 그래서 기획이 좋다 보니까 이 설정 자체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궁금하잖아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런 것에 대한 영화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실을 전달해 주는 건 아니지만은 사실은 반영이 되어 있죠. 그러나 사실은 반영이 되어 있죠. 모든 것이 사실은 아니지만 사실이 반영이 되어 있고, 그 반영되어 있는 사실을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었고, 어떤 생활을 했었고, 어떤 문화가 존재했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조금이라도 흥미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영화 안에서 표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굉장히 끌려요. 뭐 귀족층이 어떻게 했었고, 그 사람들이 뭐 밑에 있는 사람 어떤 신분의 어떤 차이가 그 당시에 어땠었고, 그 사회계층은 어떤 옷을 입었었고, 보통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었었고, 그 당시 군인들은 어떻게 무장을 했었고, 뭐 그 당시에 그 시내라든지 피라미드라든지 뭐 그런 것은 어땠어, 뭐 그런 것을 시각자를 굉장히 잘, 그런 면에서는 그런 건 제가 와 이렇게 봤습니다. 재밌게. 그 액션 부분에 관해서는 그저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 도망가는데 계속 이렇게 쫓아가는 뭐 그런 거였는데, 액션 부분은 그런 대로 뭐 그랬었고, 근데 제가 다소 이제 마이너스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패션 오브 클래스랑 비슷해요. 그 기획적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데, 이제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드라마 영화적, 굉장히 그 극영화적 드라마가 조금 없어요. 이 영화에 기승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왜 밋밋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줄거리를 10초에 끝낼 수 있거든요, 사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함을 받아서 로마 교황 앞에 끌려가서 유죄를 선고받아서 채찍질 받아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을 받는다, 이거예요. 딱 그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그 이외에 없어요. 뭐 서브 플롯이라든지 뭐 트위스트라든지 배신이라든지 클라이맥스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전개는. 근데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포칼립토에 대한 그 줄거리에 대한 그거를 20초는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20초로 끝낼 수 있거든요. 어떤 가족이 있었어요. 잘 살고 있었어요. 끌려갔어요. 그 신앙의 제문을 바칠 뻔했어요. 기적적으로 달아났어요. 도망갔어요. 군인들을 다 죽였어요. 마지막으로 아내랑 만나서 그 도망간 주인공이랑 아내랑 만나서 해피 엔딩이 됐어요. 그러고 해변에서 스페인 사람들이 오는 것을 목적을 했어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서브 플롯이라든지 뭐 트위스트라든지 반전이라든지 뭐 이렇게 드라마가 크게 시사하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런 간단한 스토리를 마야라고 하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배경으로 해서 전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 쪽이라든지 뭐 액션은 뭐 둘째 치고서라도 스토리적인 것이 약하다 보니까 이 시각적인 효과 이런 거는 제가 굉장히 만족을 했었는데 영화적인 재미라고 하는 것은 느끼지 못했다. 영화라고 하는 게 서사적인 구도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풍경을 보여주는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풍경이 아름답다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1시간 반짜리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영화라고 하는 거는 이 주인공이 있어야 되고, 물론 주인공이 한 사람이 될 것이니까 여러 가지 뭐 그 버전은 있겠지만, 근데 기본적 그 영화의 전개로 봐서는 이제 주인공이 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제 어떤 이 기승전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해소된다. 그 사이에 뭐 서브 플롯도 있어야 되고, 어떤 좀 반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트위스트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반목도 있어야 되고, 에너미도 나와야 되고, 그 뭔가 주목적 부목적, 어떤 주인공이 그 해결해야 되는 부목적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주목적이라고 있어야 되고, 이거 주목적이 몇 번 실패하는 그런 게 전개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해결이 되면서 이제 해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뭐 이렇게 클라이맥스라든지 그런 데에서 보여주는 거. 근데 그런 게 좀 약하다라고 하는 거. 지금 제가 20초 동안에 이 영화의 줄거리를 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이 스토리가 밋밋하고 단순했는가라고 하는 거. 그 스토리 정말 이렇게 줄거리를 얘기하기도 굉장히 힘든 그런 영화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하도 복잡해서. 근데 뭐 꼭 복잡한 영화가 뭐 좋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너무 또 심플해도 그런 밋밋한 감정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조금 오늘은 길어졌는데 영화 평점으로 보면은 한 85점, 이제 80점 줄까 했었는데 이제 그 굉장히 좋은 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영화가 이제 85점을 주겠습니다. 네. 오늘 그 무비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회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본 그 테시가라 히로시의 그 3부작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다음에 또 이제 The Gate of Flash라고 해서 이제 스즈키 세이준의 굉장히 나는 스즈키 세이준이라고 하는 감독은 정말 영화사에 남아야 된다. 대단한 감독이다, 이 사람은. 스즈키 세이준 영화는 제가 쯔엘거나이젠 1980년작 그것을 이제 유튜브에서 발견해가지고 재작년쯤에 봤는데 그건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그 영화의 표현에 관해서. 이건 두 번째 작품이에요. 또 이 영화도 굉장히 제가 즐겼고, 영화에 대해서 이 영화도 이제 그 테시가라 히로시의 그 3부작 비슷하게 굉장히 알려지지 않는 한 영화를 소개를 시켜드린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영화 리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네 작품은 쭈루룩 일본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